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특히나 3, 40대 아니 4, 50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점점 한 해 한 해 걱정이 쌓이시죠? 아이고 이거 리타이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다가오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중고등학생이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도 보내야 되고 내 노후 또 부모님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힘드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통 한국 가정은 그런 고민들 가운데 오늘도 저녁 퇴근길을 맞고 계실 것 같은데 한 2달 됐나요? 저희 이 시간에 나오셔서 60년대생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해주셔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죠. 미래세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다시 초대해서 더 깊은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0년대생이 온다는 책도 내시고 그죠? 네. 강연도 하시고 방송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 예. 웬 90년대생이냐? 지금 그거 놀랄 때가 아니다. 우리가 급하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시죠? 예, 예. 관심은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60년대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리타이어 플랜인데 예. 그 리타이어 플랜 중에 직장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손에 잡히는 게 퇴직연금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이 벌써 20년이 됐어요. 예, 2005년 말에. 근데 왜 이렇게 아직 존재감이 없어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예. 내 이 퇴직연금 때문에 미국의 401k처럼 성공해가지고 나 리타이어 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퇴직연금이 존재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요즘 존재감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 존재감은 있는데 예, 예. 질적 존재감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2018년에 거의 퇴직연금이 지금 한 190조 정도 되었죠. 그다음 지금 380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5년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예. 연성장률 보면은 14% 성장을 했고요. 국민연금이 그 같은 기간에 한 9% 성장했거든요. 예. 국민연금 적립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증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퇴직연금이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 그래서 380조라 하면은 이게 대단한 규모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양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적립금 혹은 기금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의 변화인데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질적으로 너무 지금 지체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때 막 성장을 할 때 이게 갑자기 성장을 하면 피부가 트면서 못 따라가듯이요. 지금 양적 성장에 비해서는 사실은 질적 성장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마 퇴직연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입 시기 때 비해서 지금까지의 큰 변화를 보면은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도 이제 퇴직금 관련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사들이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도입되면서 이제 은행과 증권사가 뛰어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은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뭐 리테일 영업망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제 증권사와 보험사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현재 큰 변화가 보험사가 이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은행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증권사가 그걸 뒤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증권사 위주로 약진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보험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뒤쳐져 있고 이게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결국 퇴직연금 시장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이 전혀 잘 준비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퇴직연금을 붓기도 하고 회사에서 제가 대표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불입을 해주거든요. 이게요 약간 뭐랄까 뜨거운 감자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기에는
깨먹으면 어떡하지? 또 조직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책임져줘? 믿을 수 있나? 특히 한국 주식 담아도 되나? 왜냐하면 한국 주식 보니까 세계에서 퍼포먼스 제일 안 좋고 올라갈 때도 보면 미국처럼 쭉 선형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예, 무슨 계단식으로 이벤트 점프를 툭 올라. 합니다. 요때 안 걸리면 그냥 계속 그냥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DB형이다 DC형이다 막 고민은 하는데 예. 결국은 그냥 예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 중에서 이제 네. 주식시장이죠. 그동안에 이제 채권 수익률도 사실은 좀 낮았고요. 예. 그다음에 더더욱이 이제 주식시장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보면은 10년 통틀어서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주식의 비중을 높였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거나 안 그러면 어디 세미나 가면은 이 불만을 막 털어하세요. 이게 도대체가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불만이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운영 좀 잘해라. 운영이 이게 뭐냐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쿨하게 사실은 운용은 차별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쿨하게 이제 뜯어보면은 국민연금은 대략 5에서 5.5% 정도 수익이 수익률 낮죠. 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못 미치지 못 미치죠. 않습니까? 예. 근데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네. 가만 보면요,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만 하더라도 거의 25에서 30%를 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서는 해외 주식을 거의 안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또 이제 그 대체 투자에도 또 한 그렇죠. 9에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 이제 개인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자산 배분 차이가 좀 수익률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의 주식 수익률 정도 나왔다. 그럼 퇴직연금 수익률 괜찮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보고 그쪽으로도 또 돈이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연금시장이나 사람들의 노후가 잘 되려면은 퇴직연금의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그 밑에 있는 그 구조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이라 하면은 맞벌이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직장에서 다닐 수 있는 환경. 그거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결국 서구 사회가 이게 잘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이제 유럽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이제 그 면에서는 가장 나으니까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구조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의 구조라는 것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퇴직연금의 이제 질적인 면을 좀 지체하게 한 면이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밑에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한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구조이죠. 여기 투자 자산을 했는데 수익률이 나야죠. 그럼 방법 중에 뭐냐면은 그럼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네. 하는데요. 근데 개인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내가 그냥 뭐 정부나 안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을 믿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맡겨놓았더니 여기서 해외 주식에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디폴트 옵션도 잘 가동이 안 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퇴직연금의 제도적인 면에서의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또 닭과 달걀의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예금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88% 정도 됩니다. 아직도.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87%입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다음에 디폴트 옵션을 시행해 가지고요. 거기서 사람들 보고 선택을 해라고 그랬더니 역시 원리금 예금이에요. 보장 상품이 9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치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88에서 90% 사이가 네. 그게 그냥 여기에서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60년대생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그런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네.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까먹으면 이거 망해버리면 나는 그냥 나락 가는 거예요.
예. 예, 나 지금 이거마저 내가 지금 손실 뭐 30% 확정되고 뭐 50% 확정되고 잘못해버리면 내 이거 최후에 보르기 때문에 난 안 돼. 이런 심리가 고래로부터 있었고 그게 지금도 이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60년대생 이제 리타이어를 앞둔 이 사람들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요. 네, 60년대생들은 이제 좀 문화적 경험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이제 30대, 40대를 하면서 퇴직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꼭 중요한 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리는 이게 예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죠. 그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때 레고랜드 사태 일어나고 할 때 그렇죠. 예금 금리가 한번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도 정기예금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5.5%였어요. 정기예금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 뭐 하든 여기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퇴직연금 생애 플랜 생애 주기를 짜는 데 있어서는요. 예.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다 해당되고요. 이 퍼즐을 극복한다고 다른 나라들도 다 고민을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퍼즐이 뭐냐면 이제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그래서요. 증권시장 참여자 그렇죠. 퍼즐. 주식시장 참여 네, 비율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 퍼즐. 예. 뭡니까? 이제 20대, 30대 이 정도로 하면은 인적 예. 자본, 소위 말해 자기의 채권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주식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주식의 비중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퍼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퍼즐은 뭐냐면은 퇴직연금에서 돈을 인출할 때 연금으로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엄밀하게는 종신연금으로 찾아야 되는데 연금화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생애자산 관리할 때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축적할 때는 주식 자본으로 드라이빙을 해야 되고요. 네. 자산을 인출할 때는 연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퍼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DB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DC하고 IRP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은 뭐 실적 배당 상품이 아니라요. 그 안에 들은 주식의 비중만 한 끄집어내서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한 13% 정도입니다. 네. 비중이 예, 주식의 비중이요. 네. DC하고 IRP에 들어있는 것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TDF도 들어있고 한데 평균적인 비중이 50%가 좀 그렇더라고요. 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스탁마켓 파티션 퍼즐 이제 이게 좀 더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극명하게 정말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높여야 되는 과제가 아주 있는 것이고요. 예금으로는 자산이 겨우 물가를 커버할까 말까 정도밖에 거의 안 되는 커버 것이죠. 못한다고 보시면 예, 실질 물가 맞습니다. 그죠? 실질 소득 네. 이런 셈이죠.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 소비자 물가 뭐 3% 오른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고모님도 그렇고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지금 3%가 아니라 내가 볼 땐 예. 거의 30% 오른 것 같아요. 3% 오른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자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그 비중이 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연금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연금화 비율도 아직도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의 초기 단계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두 가지 퍼즐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퍼즐이 아직 전혀 극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 혹은 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퇴직연금의 점수를 매겨 본다면은 양적인 성장에서는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점수가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이라는 건 뭐 어차피 제도가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의무가입이라서 의무 가입이니까 그냥 오토매티컬리 성장한 거고 질적 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매우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고요. 예,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 우리는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일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충분히 소득 대체율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의 소득의 60% 정도 돼요. 예. 생애 전체 평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보면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표정이 밝아요. 근데 회사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공무원들은 9%에서 18%를 공무원 연금을 납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9%,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8.33에서 두 개를 합치면 17.3%예요. 공무원 연금하고 비슷하게 납입은 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인 것이죠. 국민연금이 못 따라가서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잘 괜찮잖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네. 결국 퇴직연금이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 많이 지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연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좀 이제 극단적인 아니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요. 이제 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네. 도입을 해봤는데 이건 전혀 지금 사실은 워킹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이제 컬렉티브 DC라고 그래가지고 기금형인데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혹은 뭐 과학기술인 공제처럼 기금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내 퇴직연금을 자기가 선택해서 갖다 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시범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이 있습니다. 네. 중퇴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보편적 일반인들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기금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정도인데요. 아직은 이게 도입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놨는데 이 디폴트 옵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식 과소 이제 보유 스탁 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는 것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국가나 여기에서 안 그러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개인들이 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인들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불안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10년, 20년을 보기 어려운 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제도나 금융기관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은 개인들에게 네. 10년, 20년을 볼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다른 나라들도 쉬웠냐 하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제 제도적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또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저게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슈퍼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각국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미국하고 호주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 하니까 예. 미국에 우리가 그냥 저도 미국에 생활할 때 보면은 정규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한 50대 들어가니까요. 일도 좀 널널하게 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널널하냐 보니까 자기 401k 이 계좌를 보니까 돈이 착 쌓이고 있어서 집이 있어요. 집이 한 5, 6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뭐 20년, 30년짜리 모기지 다 갚고 그 다음에 조금 세이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1k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100만 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계속 다이빙했다. 예. 그러면 거기도 완전 그냥 멘붕 오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요. 401k가 제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담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시장이 잘 되려면 그 밑에 자본시장의 구조라는 걸 말씀드린 예.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미국도 이전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미국도 이전에는 MMF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TDF라는 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려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디폴트 옵션 TDF.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압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예. 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디폴트라는 건 초기 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초기 값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들 쓰시면 화면 보기는 초기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내가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퇴직연금의 초기 값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게 미국은 퇴직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퇴직연금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것이에요. 당신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가입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운용 상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디폴트로 정해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 디폴트 상품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이었습니다. TDF. 예, 그 TDF가 뭐냐면은 생에 걸쳐서 내가 아무 손도 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게 자동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그렇죠. 것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달리한다. 이게 동적 자산 배분이고요. 자동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운용회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게 TDF입니다. 그 TDF를 디폴트 옵션의 초기 값으로 많이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TDF야말로 생애 자산 관리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최적의 상품이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좋아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선순환으로 뻥 뛰게 된 것이죠. 자기는 열심히 일한 거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디폴트 값 설정해 놓고 왔으니까 자동 가입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TDF를 거기다가 옵션 넣어 놨으니까 예. 동적 그 자산 자산 배분을 배분을 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준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슬리 그냥 월에 한 번씩 뚝뚝 해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식이 뭐 장기 대세 상승이 장기적으로 됐고. 오르고 했으니까요. 90년대부터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디폴트 값이 퇴직연금 가입, 그다음에 TDF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 선택 이게 마치 바탕화면에 깔려 있듯이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그 상품으로 운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디폴트 그렇죠. 옵션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급작스럽게 사실은 자본시장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노후 준비도 이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특징인 것이고요. 호주는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기금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형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기금형 자기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기금,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개인들이 자기가 기금을 선택해서 자기 퇴직연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금끼리 경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금들은 내가 돈을 넣으면은 이제 집합으로 내 돈을 운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금형으로 이제 호주는 이제 성장하고 기금형끼리 경쟁을 붙게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이제 기금형들이 미국의 이제 TDF, 미국의 자산 퇴직연금의 자산 배분은 주로 TDF가 중심이었다 하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특징적인 게 호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한 15% 이상 정도가 인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가 인프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하고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야말로 장기 상품이거든요. 20년 이런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수익률을 좀 애드업해 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근래 10년 동안 보면은 거의 한 8에서 9% 정도 퇴직의 401k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그렇게 되고요. 8, 9%? 예, 호주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최근 10년만 봐서 그러는데요. 미국이 이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이제 쭉 10년 동안을 살펴본다면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요 0%였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401k 수익률이요? 예, 금융위기 때문에? 예, 2008년에 빠졌지 않습니까? 좀 그때 올라가다가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거 찾아 쓴 사람들은 그렇죠. 땅을 치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인출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내가 인출했을 때 주식 시장이 급락했느냐, 급등했느냐 예. 하는 그 역시 이제 인출할 때 또 문제인데요. 1999년에 기준가가 100이었는데 2008년에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연복리 수익률이 9.3%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년을 통틀어 해보니까 네. 한 5.1%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401K가요. 네. 주식이 한 50%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그 정도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높게 놓았을 수가 있겠죠.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근래 이제 10년 동안 보면 그랬는데 미국도 길게 401K라는 걸 데이터를 보면요. 그 중간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이제 이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연금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이제 금액이 100만 달러 이렇게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에 이제 과장되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운용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냈겠지. 그렇죠. 예, 적립금 다른 사람에 거의 비해서 고액 두 연봉자들. 배씩 넣는 것입니다. 예, 적립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예일대 기금 CIO를 했던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전인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양반이 운용 수익률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당신 때문에 정말 예일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했더니 그 양반이 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참 생생한데요. 내가 아무리 운용을 잘하더라도 그 기금은 인다우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는 거는 기프트라고 그러는데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기프트가 없으면은 꾸준한 지속적인 기프트가 없으면은 이 적립금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100만 달러 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계속 수익률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한 단계 뜯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저축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 금액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의 뭐 한계, 구조, 뭐 성장의 어떻게 보면 허점, 뭐 미국의 얘기, 호주 얘기 했잖아요. 예. 지금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한 3, 4년 남았어요. 4, 5년 정도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바꿔요. 퇴직연금.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죠? 예. 지금 바꾸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TDF를 보면은 자산 배분을 알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안 되었다고 막판에 이걸 뒤집어 보려 하다가 항상 네.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바꾸니까 그때부터 예. 또 그 부분은 그냥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기 3, 4년 전이면은 사실은 주식의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맥시멈이죠. 예, 이 정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좀 덧붙인다면은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변화는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 국채금리 베이스로 한 DLS 그때 사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마이너스 90%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저도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의외로 여기 퇴직연금, 퇴직금이라고 하고 넣은 사람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수익률이 보통 그때 예금 금리가 2%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이 금리가 거의 5%, 6% 이렇게 주니까 이제 크게 많이 납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비중을 20, 30%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풍선이 확 튀냐면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튑니다. 네. 근데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DLS 같은 경우 이제 구조화해서 중위험을 만드는 상품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위험이라 하면은 우리가 충격이 크게 닥쳤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닥쳤을 때 내 수익률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때 주식보다 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위험이죠. 근데 구조화된 것은 수익률이 크게 안 떨어졌을 때는 내 돈 줄게. 근데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럼 손실 나 책임 못 그게 져. ELS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과연 중위험 중수익이냐를 표현을 쓸 수 있느냐도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예. 저희 방송을 요즘은 막 뜨문뜨문합니다만은 제가 아침 방송을 6년 가까이 진행했잖아요. 예. 한 2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언론이나 금융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역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했었고요.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혼합형으로 섞어 놓은 건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구조화돼서 이렇게 놓은 것은 이전에 키코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키코가 환율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수익을 보장했다가 양쪽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왕창 그것도 레버리지로 손실을 토해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은 절대 중위험 중수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을 좀 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네. 아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돈을 왕창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마케팅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퇴직을 3, 4년 앞두실 때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수익 어디든 수익률은 하여튼 투자로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투자론의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이 6%를 준다 하면은 예금 금리가 3%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3%는 리스크인 겁니다. 리스크죠. 그 리스크가 뭔가를 꼭 뜯어보셔야 돼요. 예, 이 리스크가 없겠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3%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3에서 6% 사이입니다. 채권보다 3에서 6%를 더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게 3%로 본다면은 우리가 채권보다는 주식을 가졌을 때 리스크가 대충 그 3%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에서 예금보다 3%를 더 준다면은 대략 주식을 가졌을 때 혹은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내가 그렇죠.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상품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위험 중수익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주식에 몰빵한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빵이란 이런 비방 용어를 써서 근데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은행 예금도 일부 있고 주식도 좀 있고 이게 중위험 중수익 이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하신 건데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 중위험이 아니고 고위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그 구조에 엄청나게 큰 수수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그 할 때 그 참여자들이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많이 뗀단 말이죠. 예전에 저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로 갑자기 수익을 얻으려고 급하게 변화시키지 마라. 그건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산을 생각을 할 때요. 보통 금융자산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전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한번 쭉 목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해 보면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연금자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보통 사람들이 대략 이거를 자산화하면요, 대충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는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적자산이 있어요. 인적자산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을 내가 지금 3년 정도 남았다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자산을 많이 축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물려준다 이러시지 말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잘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인적자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금융자산이 1억 원 있다. 이러면 이걸 아무리 운용을 3% 더 해봐야 1년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좀 괜찮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가지고 월급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적 자산의 가치를 한 번 더 키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또 하나 또 자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또 집에 또 배우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인적 자산의 일종이거든요. 그 인적 자산을 다 같이 어떻게 가동하느냐, 대체로 활용하느냐. 마이너스 자산인 경우가 많더라고. 아닙니다. 하여튼 인적 자산은 하여튼 인적 자산입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60대 취업률 중에서요 여성 취업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회가 서비스화되면서 네. 오히려 남성들은 60대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여성들이 오히려 취업을 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회의 변화에 한번 적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퇴직 시점이 거의 가까웠다 하면은 이제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산을 가지고 이걸 가동을 잘 시키는 것.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은 무리하지 마시랍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의 디폴트 옵션 넣고 또 주식 비율 확 올리는 네. 이런 조치를 최고의 그 설계 전문가이자 최고의 퇴직연금 전략가이신 김경록 고문께서 그러면 한 15년 남았어요. 네. 여기는요. 퇴직까지요. 네. 15년 남았으면 많이 남았죠. 해야죠. 예. 네. 그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산 배분을 말씀드렸는데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뭐 우리나라도 계단식으로 점프할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하여튼 저는 통화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은 해외 초우량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남았다면은 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15년 남았다 하면은 아마 15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거기서 5년뿐 아니라 10년 더 더해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퇴직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연령되면은 이제 베이비부모들이 다 주된 직장에서 다 일할 사람 없네요. 나가버렸기 때문에 위가 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일을 하겠다면 웬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충분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 다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글로벌로 가장 경쟁력 있고 초우량한 그 말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또 평상시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예전에는요 저평가 주식을 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PBR 대비해서 이게 0.3이다, 0.4다, 혹은 PER이 지금 뭐 4다, 5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 논리가 금과 옥조처럼 밸류 스탁,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하고 AI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냐 이론적으로 그런 환기가 되고 또 각자 도생 승자 독식의 시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주식이 저평가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승자 독식의 시대니까 그래서 저평가 주식을 쌓는 게 사실 고래짱 얘기다. 이런 논리를 피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요. 과거의 주식 수익률도 그랬는데요. 저 이제 재미있는 페이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각종 이제 거래소에 있는 뭐 뉴욕 증권 거래소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주식들 종목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주식 수익률을 한번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S&P 500 하면 10% 연수익률, 다른 것도 거의 뭐 평균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 10%로 주식의 가치를 키워왔는데 이 주식의 가치를 키워온 종목이 도대체가 몇 개 종목일까? 몇 개냐? 실제로 4% 정도라는 것입니다. 100종목이 있다면 4종목이 다 선도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을 키웠다는 그 것이죠. 얼마나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그 4개를 어떻게 꼽냐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기대 수익률이 아예 0% 이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손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식 종목을 하나 택했다 하면은 S&P 500은 10%인데 내가 택한 종목이 수익률이 0% 이하일 확률이 절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인터넷 시대 소위 말해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뭐 이런 시대는 더더욱 이제 그게 확대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퇴직연금은 어차피 종목 투자 못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펀드나 ETF나 이런 ETF. 걸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걸 가지고 그래서 퇴직연금을 일부러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에 지수를 그냥 들고 오는 것이 퇴직연금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미국이다 S&P. 예, 현재로는 뭐 지금 과다평가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취약성 뭐 vulnerability라고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제가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조금 글로벌하게 분산해 놓으시는 것. 그게 그런 건 퇴직연금에서 어떤가요? 꼭 요즘 필요한. AI가 뭐 엄청 이제 핫하니까 예. 차라리 이런 AI 같은 테마형 ETF를 좀 적극적으로 넣는 거. 물론요. 그런데 우리는 나스닥의 폭락에 아픔도 갖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올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있어 왔죠. 네. 이게 너무 밸류에이션이 과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밸류에이션의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S&P 500 절반, 나스닥 절반 이렇게 그냥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요. 네. AI가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엔비디아를 사고 수익률이 한 4~50%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S&P 언제 500 사셨어요? 절반 언제?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엔비디아 예. 350% 났어요? 예. 원화 환산 수익률로 아니면 원화 환산이죠. 원화 환산 예, 항상 수익률로?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예. 그 돈이 문제지요. 돈의 크기가 문제지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 있어서 네. 우리나라 은행이나 삼성전자가 버는 부가가치를 들고 가서 노후에 그렇죠. 자기들의 그렇죠. 우리도 써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외 미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구글이나 이 엔비디아나 이런 데 젊은 애들이 일을 해서 버는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하게 꼭 최우량 기업의 자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여러분들이 남으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AI하고 싸워야 돼요. 왜? 저희들은 이제 좀 괜찮은데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AI와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면 잘 될까 몰라요. 뭐가 잘 될지.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AI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혁신적인 나라의 주식을 가지시면 되는 것이죠. IRP의 안전자산 30% 의무 예, 있습니다. 그 보유해야 되잖아요. 예. 저렇게 읽어드릴게요. 5년 전부터 DC와 IRP에서 위험자산 70%를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안전자산 30%를 예금 TDF로 운용 중입니다. 위험자산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나스닥 100 ETF니까. 예. 그것도 5년 전부터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위험자산 비율이 껑충 올라서 안전자산밖에 살 수가 그렇잖아요. 예. 저게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추가로 할 때는 그냥 두면은 괜찮은데 네, 추가로 추가로 돈을 할 할 때는 안전자산을 사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위험자산을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으로 옮기시면 돼요. 연금저축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100% 가능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IRP라는 것은 뿌리가 퇴직입니다. 퇴직연금이고요. 예. 연금저축은 뿌리가 개인의 자발성입니다. 아하. 그래서 IRP는 규제를 했어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30% 무조건 안전자산. 예, 위험자산 70% 연금저축은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없습니다.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거든요. 네. 연금저축은 그게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두 개의 철학이나 기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근데 저것은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예. 축하드립니다. 그걸 저렇게 지수를 하시는 게 저 예. 종목하고 하는 것보다요 장기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단기적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수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그 페이퍼에서도 지수하고 종목하고 시합을 붙여봤어요. 네. 사람이 임의로 종목을 선택하고 지수하고 수익률 게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시가 가중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95% 정도가 지수가 이겼어요.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요. 그다음에 재미있게도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한 지수는요. 종목을 선택한 거에 비해서 99% 승률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 가중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사람이 종목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게임을 한 거하고 지수를 그냥 산 거하고 해보니까 승률이 그냥 95대 5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은 자동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의 지수를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일단 의사결정인 미국 거예요. 최고 선진국 스탠다드를 이루고 완전 혁신 기업의 보고인 미국부터 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오버밸류 되는 문제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클리컬하게 조금 잘 대응하시는 부분, 그것만 이제 조금 하시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쪽에 자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게 해외를 하라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야 미국 너무 올랐잖아. 그러니까 저기 신흥국, 뭐 어디라고 특정은 안 할게요. 여기 하도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정말 이 증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이제 막 발아단계에 있는 아주 신흥국에 자산을 넣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단기 성과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선진국 시장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걸 조금 애드업해. 그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게 우리가 뭐 그 코어 앤드 세이틀렛 전략이라는 것처럼 코어는 반드시 그걸 가져가야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막 말할까 했는데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하고 미국의 주식을 사면은 자산이 해외로 가면은 반드시 통화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종 통화를 가져야 됩니다. 해지를 하면은 물론 되는데요. 해지를 하면 비용이 또한 들죠. 코스트를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종 통화를 주식은 가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미국의 주식의 가격 변화하고 원달러 환율하고는요. 이게 신기하게도 케미가 잘 맞아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변동성을 줄여버립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이때 이제 주가가 좀 확 떨어졌죠. 달러 오르는요. 예. 근데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워낙 환산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주식 가격은 20% 이상 떨어졌는데 내 펀드는 10% 마이너스 정도인 겁니다. 그게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이익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건너가면서 달러와 미국의 주식을 결합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경험했잖아요. 예. 미국에서 집을 팔 때 좀 예.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2005년도에서 가지고 2008년도에 예. 달러로 뚝 받으니까 네. 먹었어요. 맞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예. 그러니까 예. 이 그 기축 통화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게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판을 줍니다. 우리나라 원달러하고는 이제 이게 신기하게 미국의 주식 가격하고는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주식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변동성 큰 겁니다. 그런데 변동성을 줄여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축 통화를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흥국을 간다 하면은 그 신흥국의 주식에다가 그 신흥국의 통화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신흥국의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변동성은 원달러의 변동보다 훨씬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시 그래서 퇴직연금은 이제 가장 우량한 자산, 우량한 통화 이렇게 가지는 것이 그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장기 투자는 복잡한 거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심플한 거, 제일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투자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도 보면 뭐 일본 엔화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자꾸 섞으려고 하시지.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 다 성공하면 막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투자가 성공하는 확률이 참 적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굳건하게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힘이 참 겁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재료를 발견해서 투자를 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예.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만 되면은 그게 훨씬 성과가 좋죠. 근데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게임을 했을 때 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퇴직연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지수를 사셨던 분은 아주 이제 잘하신 거죠. 예, 잘하신 거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저 정도 주식의 비중을 갖는 게 정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연령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연령대가 뭐 30대다 하면은 그거는 합리적인 그런 주식의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보답을 리턴을 그러니까요.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종목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특히 퇴직연금은 코어를 그러시면 안 돼요. 코어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장기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 아까 지수하고 종목하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지수가 95에서 99% 승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코어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게 우리가 세이틀라이트가 위성으로서 위성으로. 예, 그것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젊을 때는 해볼 만한 것이죠. 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전부터 배워왔던 게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어와 세이틀라이트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코어를 확실하게 중심을 어떤 분은 잡아야 됩니다. 어떤 테마주 한두 종목이 코어고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커버한다고 지수를 좀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거꾸로 하면은 정말 저 게임을 반복할수록 그것도 손실이 그리고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좌예요. 계좌에 여러분 그냥 현물 주식 하는 거는 그래도 데이트레이딩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해서 약간 승률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막 사다 팔았다 하면은 그게 결국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잠재의 시종에 퇴직연금이지. 먹을 때는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다가 물리잖아요. 그럼 뭔가 보상을 해줄 것 같은 잠재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실이 나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그게 그 카네만이 쓴 유명한 페이퍼가 예. 그걸 이제 증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그러는 네.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실이 날 때 네. 손실이 나면 날수록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안 건드리죠. 예, 90% 손실을 난 데서 내가 5%더 손실을 나봐야 그 리스크 테이킹을 나는 오히려 나머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걸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돼요.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는 그게 커질수록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는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손실을 볼 때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카네만이 밝힌 그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데서 가치 함수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매매하다 보면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장 아세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비장합니다. 비자발적 장기 그래서 이제 투자. 퇴직연금에서는 종목은 어차피 안 되는데 요즘 ETF를 ETF요. 가지고 매매를 자주 변동성도 꽤 그러니까 크거든요. 테마형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뱅가드의 그 창업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그렇죠. 거 운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좀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준 오마이 현인이라는 워런 버핏께서도 내 죽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뱅가드 S&P 그죠? 예, S&P 500 90%. 네, 그거 10%. 사주라고 그렇게 예. 얘기한 거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초보자들 혹은 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분들한테는 선진국의 대표 주식 그 인덱스 예. 이런 것들을 코어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테마다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주식 군두를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주도적인 인생 후반기를 몇 살부터 얘기할까 하면 지금부터 50살 이후는 후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100세 시대라고 예. 하더라도 주도적인 인생 후반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생 전략을 짜야 되냐? 네, 이제 네. 2, 3분 남았으니까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주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주도적.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해야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또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 퇴직연금 관리,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재정 부분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건강,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예, 아파 보십시오.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정, 돈 없으면 의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꼭 이 두 가지는 독립하자 하는 것, 그것만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60년대생이 온다는 아주 걸출한 노후 지침서를 쓰신 김경록 고문님과 함께 퇴직연금 얘기서부터 우리 노후의 플랜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될 지침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이제 리타이어를 앞두신 50대 혹은 60년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연령대에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방송을 만드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에 더욱더 깊이 있고 쉬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